2024년 6월 10일 아침, 인천국제항은 여느 때처럼 활력이 넘쳤다. 뱃고동 소리와 컨테이너 트럭에 거친 엔진 소음, 그리고 부두를 때리는 파도 소리가 뒤섞여 항구를 가득 채웠다. 이 복잡한 현장 한복판에서 50살의 세관 팀장 윤태진은 깔끔하게 다듬은 회색 머리 그대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통관 서류를 한 장 한 장 매우 느린 속도로 넘기고 있었다. 30년 넘게 세관에 몸담아온 그는 온갖 종류의 밀수 수법을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에게 있어 수상한 점은 늘 아주 작은 부분, 사소한 숫자나 철자 하나가 어긋나는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안성물류, 안성로지스틱스가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 서류는 너무나 완벽했다. 단 하나의 철자 오류도, 중량 차이도, 귀한 지연도 없었다. 마치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가 계산해 만든 서류처럼 보였다. 오히려 그 지나친 완벽함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 윤 팀장은 문득 한 줄에서 손을 멈췄다. 보관 온도가 영하 25도씨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곧바로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일반적으로 냉동 돼지고기는 몇 도에 보관하나? 영하 18도 정도입니다. 팀장님. 전화를 끄는 윤태진은 안경테를 고쳐 올리며 나지막이 웃었다. 영하 25도라. 고기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비밀을 올려 숨기려는 속셈이로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차 준비해. 내가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다. 잠시 후 안성물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냉동 트럭이 세관 검사 구역에 도착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 박준부는 손에 땀을 쥐며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윤태진이 다가서자 그는 허둥지둥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 화물은 어디로 수출되는가? 중국 위해로 가는 돼지고기입니다. 보관 온도가 영하 25도라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윤 팀장의 노련한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굳이 에너지를 더 써가며 온도를 낮출 이유가 없다. 무언가를 완전히 얼려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컨테이너 문 열어. 직접 확인하겠다. 박준부는 당황하여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팀장님, 이건 봉인된 화물이라 열면 품질에 문제가. 내가 책임진다. 열어. 운전기사 박준부는 어쩔 수 없이 봉인을 절단했다. 철제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비릿하면서도 병원 소독약 같은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결코 돼지고기 냄새가 아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수백 구의 돼지 사체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유난히 크고 하얀 스티로폼 상자 몇 개가 컨테이너 깊숙한 뒤편에 숨겨져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흔적이었다. 윤태진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지막이 말했다. 통관 중지. 이 차량은 특수검사 구역으로 이동시켜 전부 다시 봉인해. 박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이러면 선적이 늦습니다.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회사 손해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비릿한 냄새를 흩뿌렸다. 윤태진이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컨테이너 안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냄새는 마치 곧 세상에 드러날 끔찍한 진실이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경고처럼 퍼져나갔다. 안성물류 소속 냉동트럭 한 대가 인천 안의 특별검사구역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민감한 사건들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곳이었다. 보안선이 설치되었고 세관 경찰과 검역 요원들이 보호복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윤태진 팀장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얗게 김이 서린 컨테이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손짓만으로 지시를 내렸다. 노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직원들은 돼지고기를 하나씩 꺼내 줄지어 놓았다. 봉인에 자르는 칼소리와 철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서늘하게 했다. 그러다 모두의 손이 멈췄다.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곳에 사람 반 정도 크기의 하얀 스티로폼 상자 3개가 벽에 붙어 있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어떤 표시도 없었다. 다만 물에 번진 중국어 손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 직원이 망설이며 물었다. 팀장님, 열어볼까요? 윤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 칼날이 테이프를 가르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뚜껑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다시 퍼졌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몇몇은 마스크 안에서 헛구역질을 했다. 안에는 진공 포장된 비닐백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각 봉지 안에는 검붉은 덩어리가 들어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한쪽 구석에서 체포된 운전사 박준부는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돼지 내장이에요. 수출용이라 회사에서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요. 윤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핀셋으로 한 봉지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조직의 구조는 돼지 장기와는 너무나 달랐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너무 인간적이었다. 차가운 전류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수십 년간 세관에서 수천 개의 돼지간, 신장을 봐왔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샘플 채취해. 그는 낮게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 긴급 감정 의뢰하고 절대 외부에 새지 않게 해. 직원들이 신속하게 봉인 작업을 마쳤다. 검사 구역은 전면 통제되었고 허가 없이 누구도 나갈 수 없었다. 해질 무렵 세관 사무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다. 윤 팀장은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벽시계는 오후 7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수해검역원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윤 팀장님, 1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요. 샘플 조직은 돼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입니까? 인간의 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계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윤태진은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모든 증거물을 봉인해 즉시 산부에 보고하고 누구도 이 구역을 벗어나지 마. 그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밖은 이미 불빛으로 물든 인천항의 저녁이었다. 한만의 불빛이 차가운 바다 위로 퍼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인간의 3대로 한 범죄였다. 6월 12일 늦은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3층 회의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커다란 벽면에는 인천시 지도 위로 수많은 메모지, 화살표, 빨간과 파란의 표시가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감식 결과가 띄워져 있었다. 그 결과는 경찰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45살의 이민준 경찰서장이었다. 단단한 턱선과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인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그는 탁자를 세게 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건 단순 식품 밀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인체 장기 밀매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상업지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악몽 같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이민준 서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발견한 세관팀장 윤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 팀장, 수고했어요. 지금부터 이 사건은 특별수사본부가 맡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안성 로지스틱스와 대표 배광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강한 대답이 터져 나왔다. 바로 업무 분담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재무 자료를 확보하고 누군가는 냉동 창고를 감시했으며 또 다른 팀은 인터폴과 협조하여 국제 운송망을 추적했다. 그날 오후 배광우는 긴급 소환되어 경찰서로 불려왔다. 그는 짙은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채 등장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경찰관님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 회사는 항상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박준호는 도박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가 밀수업자들과 짜고 돈을 벌려 한 게 분명합니다. 이민준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는 수백 명의 거짓말쟁이를 상대해온 사람이었다. 눈빛, 호흡, 손짓, 그 모든 것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정직한 사람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 대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 회사는 그렇게 완벽합니까? 모든 화물은 단 한 번도 늦지 않고 오차는 소수점 한 자리도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가짜죠. 그 시각 재무수사팀은 이미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데이터 분석실 모니터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서장님, 안성 로지스틱스의 돼지고기 수출 매출이 6개월 사이에 500%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이익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이민준의 눈빛이 번쩍였다. 즉,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뜻이군. 수사팀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홍콩과 마카오의 가상 계좌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수십억 원이 수백 건의 작은 거래로 나뉘어 이동했고 어떤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도 관련이 없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보고했다. 이 회사는 최소 3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가짜 주소로 등록된 곳입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입니다. 돼지고기는 단지 합법으로 포장한 위장 사업일 뿐입니다. 회의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벽에는 붉은 선으로 연결된 포스트잇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안성 로지스틱스, 운전기사 박준훈, 남동 냉동창고, 홍콩 페이퍼 컴퍼니. 하나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민준 서장은 그 지도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 밀수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시스템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는 윤태진에게 물었다. 박 운전기사가 겁먹은 것 같다고 했죠. 네,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좋아요. 그를 계속 붙잡아 두세요. 오늘 밤 다시 신문합니다. 이번에는 침묵의 대가를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회의실의 내원들이 깜빡이며 결의에 찬 수사관들의 얼굴을 비쳤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인천함 냉동 창고 뒤편. 얼음처럼 차가운 곳에서 거대한 범죄 기계가 매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막 그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춘 것뿐이었다. 인천경찰청의 신문실은 늘 특유의 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위 조명은 한 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운전기사 박중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앞에는 이민준 경감이 앉아 있었고 냉정한 눈빛으로 박중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세관 직원으로 알고 있던 윤태진 팀장이 함께했다. 이민준이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 씨,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반한 그 화물에 인간의 장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인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지시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박중훈은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저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민준은 한숨을 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자 뒤에서 한 수사관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파일을 펼치자 컨테이너 사진, 스티로폼 박스, 진공 포장된 가방, 검사 결과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당신이 운반한 물건입니다. 총 13개의 인체 조직. 몰랐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이제 선택하세요. 진실을 말하든가, 감옥에서 썩든가. 신문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박중훈이 무겁게 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었다. 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특별한 화물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배과모라는 사람이 절대 캐묻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운전할 때마다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월급의 10배나 되는 돈이었어요. 이민준은 윤태진을 흘끗 바라봤다.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화물 어디서 받았습니까? 안성 물류회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배과모가 개인 전화로 연락해서 남동 산업단지 외곽에 있는 냉동 창고로 오라고 했어요. 윤태진이 재빨리 물었다. 그 창고 위치 정확히 어디죠? 주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버려진 공장들 사이에 있고 철문이 크고 간판은 없어요. 낡은 표지판에 남동식품공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스크 쓴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말도 안 하고 손짓만 해서 트럭을 안으로 들이밀게 했어요. 이민준은 네모를 하며 묻는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까? 의사나 의료인 같은 사람 말입니다. 박중훈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술용 칼 같은 게 쟁반에 닿는 소리요.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아주 강했어요. 전 그냥 고기 손질하는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민준의 펜이 멈췄고 그의 시선이 매섭게 바뀌었다. 박씨, 잘 들으세요. 그건 고기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을 해부하는 공장입니다. 박준부는 얼어붙었다. 손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전 빚만 갚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협조하세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안내하십시오. 오늘 밤 그 냉동 창고를 급습합니다. 창문 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번쩍였다. 도시의 네온이 박준훈의 얼굴에 비쳐 죄책감과 공포가 교차했다. 그날 밤 남동 산업단지의 지도 위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졌다. 잿빛 폐공장들 사이 이름 없는 냉동 창고 하나. 그곳이 바로 어둠의 중심이었다. 이민준이 특수팀을 둘러보며 말했다. 준비하십시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곳이 바로 이 조직의 핵심입니다. 총기의 철컥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검은 전술복이 차례로 입혀지고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갔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물기 어린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차 뒤편, 박준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어둠 속 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뒤끝에는 자신이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4년 6월 10일 새벽 인천은 짙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다. 남동공단으로 향하는 도로는 적막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깜빡였다. 그 고요한 새벽 속에서 특수기동대 차량 행렬이 조용히 움직였다. 모든 차량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었고 하늘 위엔 정찰 드론이 떠 있었다. 드론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어두운 냉동 창고의 구석구석을 스캔하고 있었다. 지휘차 옆에 선 이민준 병감은 무전기를 꽉 쥐고 있었다. 밤바람이 거칠게 불며 살을 내는 듯했다. 그 옆에서 윤태진 형사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숨을 죽였다. 운전석에 앉은 박준부는 얼굴이 창백했고 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곳입니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름한 철제 건물을 가리켰다. 옆문으로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이민준 병감이 망원경을 내렸다. 목표 확인. 드론의 열화상 화면에 희미한 열점 몇 개가 나타났다. 사람의 체온이었다. 움직임이 있었다. 내부에 인원이 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온도가 낮다. 냉동 창고로 보인다. 작전 준비 끝.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원 위치로 이동. 팀은 정문 차단. 팀은 후문으로 진입. 내 신호에 맞춰 돌입한다. 필요할 경우 외에는 사격 금지. 오전 4시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다. 짧고 묵직한 금속음. 유압 절단기로 자물쇠가 부서졌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서 차가운 냉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팀원들이 동시에 돌입했다. 손전등과 총구가 일제히 어둠을 가리며 빛났다. 인적은 없었다. 들려오는 건 냉동기의 윙거림뿐. 스테인리스 벽면에 희미한 청색 조명이 반사됐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 수사관이 복도 끝까지 손전등을 비추었다. 양옆엔 고기 덩어리가 걸려 있었다. 얼어붙은 돼지고기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기 속의 화학 냄새가 짙어졌다. 그 안에는 묘한 단내. 윤태진이 한 번 맡고는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컨테이너 사건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를 기억했다. 그쪽에 격리실이 있습니다. 보안 담당관이 소리쳤다. 두꺼운 단열문. 전자 잠금 장치의 불빛이 깜빡였다. 문이 강하게 부서지며 열렸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안에는 수십 개의 흰 스티로폼 상자와 중국어가 적힌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솜장도 서류도 없었다. 벽 쪽엔 스테인리스 수술대 여러 개가 있었고 마른 핏자국이 널려 있었다. 수술용 칼, 고무장갑, 주사기, 그리고 혈액형이 표시된 피주머니. 일부는 아직 따뜻했다.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었다. 이민준 경감은 천천히 걸어나가 피가 묻은 수술칼을 들어 올렸다. 손전등 빛에 차가운 금속이 번득였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건 단순한 냉동 창고가 아니다. 이건 해부실이야. 경감님, 옆방에서 특수 냉동고를 발견했습니다. 온도는 영하 40도입니다. 내부엔 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진공 포장 상태입니다. 윤태진은 문을 열었다. 순간 숨이 멎을 만큼 차가운 공기와 화학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간, 신장, 심장 등의 번호가 붙은 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분노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민준 경감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놈들은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었어. 이건 살인을 산업화한 거야. 기술팀이 증거를 수거하던 중 외부에서 특수대원이 들어와 보고했다. 경감님, 창고 뒤쪽으로 피가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방금 빠져나간 듯합니다. 전 구역 봉쇄, 한 명도 도주시키지 마라.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란 불빛이 공단 전체를 물들였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것은 싸늘한 인체 해부 공장뿐이었다. 끔찍하고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의 현장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작은 창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어 피 묻은 수술 도구 위에 비쳤다. 이민준 경감은 한참을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느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냉혹하고 치밀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 2024년 6월 12일 오후 인천경찰청 강력반 수사본부. 남동구 냉동 창고 급습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증거 보관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개의 혈액팩, 수술 도구, 그리고 봉인된 인체 장기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전문의 솜씨처럼 정밀했다. 이민준 경찰청장은 지친 눈으로 펜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절개 부위, 봉합, 보존 방식까지 완벽해. 범인은 반드시 해부학과 외과 수술에 정통한 사람일 거야. 즉, 의사다. 윤태진 팀장이 자료를 내밀었다. 최근 10년간 인천에서 근무한 외과 의사 명단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황민준, 55살, 대형 병원에서 주임 외과의로 일하다 2018년에 돌연 퇴직. 이후 시내의 개인 성형 외과를 개업했습니다. 다른 수사관이 덧붙였다. 도박 빚과 불법 시술 혐의로 소송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송은 취하됐고
지금은 합법적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이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중얼거렸다. 실력 좋은 의사,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호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 병원 주변 잠복을 시작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 난 오늘 밤 보고를 원해. 그날 밤 인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한민준의 개인 클리닉 간판. 한 메디컬 클리닉,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드립니다. 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간호사는 근무 중이었고 환자 몇 명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1층 불이 하나씩 꺼지고 뒷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번호판이 없는 트럭 한 대가 조용히 골목에 멈췄다. 트럭 문이 열리자 문신한 남자 4명이 거의 의식이 없는 청년 한 명을 질질 끌고 나왔다. 그의 팔에는 의료용 밴드가 붙어 있었다. 잠복팀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가 그 장면을 모두 포착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라텍스 장갑을 낀 한민준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시신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잠시 후 트럭은 사라지고 지하 창문 틈으로 수술실의 불빛이 새어나왔다. 감시 차량 안에 이민주는 망원경을 잡은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저 자식은 이제 의사가 아니야. 그냥 살인자야.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즉시 발부되었다. 그날 밤 9시 인천경찰청 특수수사대 전원이 출동 준비를 마쳤다. 목표는 한민준 개인 병원 및 자택 동시 급습이었다. 2024년 6월 13일 새벽 3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명의 형사가 3층 건물을 포위했다. 무전기 신호가 울렸다. 진입,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1층과 2층은 평범한 진료실이었다. 초음파 뒤, 병상, 진료 기록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민주는 직감했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는 건물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도면상 지하 면적이 실제보다 30제곱미터 넓어. 가짜 벽을 찾아. 15분 뒤 의료물품 창고에서 신축된 석고 벽이 발견됐다. 벽을 부수자 전자식 강철문이 드러났다. 30분간의 해킹 끝에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비밀 수술실이 있었다. 조명이 비추는 수술대, 생체 모니터, 산소통, 수술 도구, 그리고 작동 중인 대형 냉동고. 안에는 번호가 붙은 인체 장기가 보관액 속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수술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혈흔이 남아 있었고 도구 트레이에는 최신 지문이 찍혀 있었다. 이민주는 냉철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가 그가 사람을 죽인 곳이다. 그때 뒷문으로 들어오던 한민준이 특수부대에게 제압됐다. 그는 가운 차림으로 참백한 얼굴에 중얼거렸다. 난 연구를 위해 수술했을 뿐이야.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난 사람을 살린 것이야. 이민주는 사진 파일을 그의 앞에 내던졌다. 살렸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장기를 빼앗기고 버려진 시신들. 현관등 불빛 아래 한민준의 얼굴에서 변념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 배후는 악어 진국철이야. 사람을 데려온 건 그 자야. 난 그저 시술만 했어. 진국철. 수년 전 사라진 폭력 조직 두목의 이름이었다. 이민주는 숨을 길게 내쉬며 명령했다. 좋아. 그를 구속해.
진국처를 추적한다. 이제 이건 단순한 의료범죄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 범죄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인천의 하늘에 폭우가 쏟아졌다. 유치자만 한민주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서 이민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잡은 건 도살자에 불과하다. 진짜 큰 놈은 아직 어둠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2024년 6월 13일 새벽 3시 인천 도시는 폭우로 뒤덮였다. 번개가 연달아 하늘을 가르며 한민준 개인 병원 건물을 번쩍 비추었다. 병원은 이미 특수수사대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무전기 소리와 물 위를 밟는 발소리가 긴박하게 뒤섞여 울려 퍼졌다. 차가운 건물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 비린내가 뒤섞여 병원 특유의 냄새이면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소름 끼쳤다. 이민준 경찰청장은 조사팀을 이끌고 지하층으로 내려갔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봉인된 수술실 앞이었다. 앞장서던 윤태진 팀장은 고무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 살폈다. 차가운 백색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났다. 유압수술대, 고출력 수술등, 생체신호 모니터, 그리고 수십 개의 인체 장기가 담긴 산업용 냉동고. 벽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한 수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여긴 일반 수술실이 아닙니다. 불법 시체 해부실입니다. 이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메인 수술대 앞으로 다가가 얼룩진 피와 근육 조직이 묻은 수술칼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빗소리와 에어컨의 물방울 소리만이 교차했다. 짧은 정적을 깨며 이민준이 낮게 말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맹세한 의사가 이곳을 지옥의 부검실로 만들었다. 몇 시간 후 한민주는 친문실로 끌려왔다. 핏자국이 묻은 흰 가운을 입고 눈밑이 짙게 꺼진 채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민준과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방 안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이민준이 사진 한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불법 수술실 사진, 번호가 붙은 장기 보관, 감정서. 황 원장, 이게 뭔지 아시죠? 한민준이 고개를 들며 더듬거렸다. 그건 제 의학 연구실입니다. 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학문적인 목적의 샘플이었을 뿐입니다. 이민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한민준이 한밤중에 의식을 잃은 청년을 병원 뒷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1시간 후 수술실 불이 켜졌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번호판 없는 화물차가 병원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담배를 피우는 한민준 뿐이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이민준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수술 도구와 장기댁에서 당신의 지문이 나왔어. 당신은 사람을 수술한 게 아니라 살해한 거야? 누가 사람을 공급했지? 누가 그 물건을 줬어?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황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그는 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쉰 목소리의 웃음이 방 안을 울렸다. 당신들은 몰라요. 나도 처음엔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버틸 수 없었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단 한 번이라고 약속했어. 작은 수술 한 번이면 된다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묶인 채 마취된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왔어.
멈추고 싶었지만 악어가 나를 놔주지 않았지. 이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악어, 진국철이군. 그가 물건을 가져오고 모든 걸 조종했어요. 카지노부터 한국까지 도박으로 망한 인간들, 그리고 장기를 사려는 고객들까지. 나는 그저 그들의 명단대로 수술했을 뿐이야. 나 말고도 의사가 2명 더 있어요. 부산, 광주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민주는 낮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당신은 사람을 죽이는 의사, 살인 의사야. 한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난 감옥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진국철은 악마예요. 그는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조종합니다. 이민주는 수사관에게 조서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한민준의 깊게 꺼진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을 살리겠다던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 오늘 이후 역사에 당신은 악마의 의사로 남을 거다. 신문이 끝나고 한민주는 구속되어 끌려갔다. 그의 그림자가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지휘실에서 이민주는 인천 서구 지역 지도 위에 새로 찍힌 붉은 점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이름 하나. 진국철, 악어. 그는 낮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우린 이제 칼을 잡은 자가 아니라 그를 움직인 자를 찾을 차례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모든 죄를 씻어내려는 듯이. 하지만 이민주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천 바닷 밑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피로 물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천 범죄사에 깊게 새겨진 이름. 진국철. 한때 악명 높은 조직의 보스였던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지만 그를 둘러싼 어둠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황민준이 자백하던 순간 수사본부는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뒤흔들렸다. 물건을 공급한 배후는 단순한 밀매상이 아니었다. 그건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불법 카지노, 냉동 창고, 그리고 부유한 고객들의 네트워크까지 모든 실타래는 인천 서구의 지하 카지노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이 거대한 범죄의 검은 심장이었다. 잠입 임무는 베테랑 형사 박진우에게 맡겨졌다. 수많은 위장 수사를 해온 그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살아온 사나이였다. 이번엔 냉혹한 전사가 아니라 절망 속에 빠진 도박꾼으로 변신해야 했다. 이민준 팀장이 말했다. 먹잇감이 되어라. 놈들이 너를 약한 자로 보게 만들어.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이미 작전 지도를 꿰뚫고 있었다. 계획은 철저했다. 그는 수염을 덮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헌옷을 입고 팔에 가짜 상처를 냈다. 몸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암호화된 휴대폰, 손가락 크기의 위치 추적기를 숨겼다. 기술팀은 그에게 위조 여권과 소액 현금을 건네며 말했다. 이번엔 잃는 게 목표입니다.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서구의 그 카지노로 들어갔다. 공기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다. 테이블마다 주사위 소리, 고함, 칩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그는 일부러 초조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잠시 후 카드 테이블 앞에 앉아 어색하게 배팀을 시작했다. 몇 번의 판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완전히 아마추어군 하는 눈빛으로 그를 훑었다. 첫날 밤 그는 일부러 거의 모든 돈을 잃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카지노 관리자가 다가왔다.
돈을 더 빌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선 그냥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호가 간청하자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비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빛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장소였다. 박진호는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하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류 상단엔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가 있었다. 자발적 장기 기증 동의서. 며칠간의 잠입 끝에 그는 끔찍한 패턴을 목격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도박꾼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밤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고 새벽엔 번호판을 가린 트럭이 항만 쪽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량 번호, 시간대, 담당자 얼굴까지 모두 기록했다. 어느 날은 직접 그 장면을 봤다. 약물이 투여된 도박꾼들이 의료서류 위조본 옆에서 실신했고 고지어 짐짝처럼 실려 나갔다. 박진호는 매일 모욕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정보를 본부로 전송했다. 이민준 팀장은 그의 데이터를 통해 자금 흐름, 통화 녹음, 장기 구매자 리스트를 연결했다. 그 결과 악마 같은 네트워크의 전모가 드러났다. 서구 카지노, 남동 냉동 창고, 인천항, 홍콩 마카오의 자금 세탁망. 어느 밤 박진호는 더 깊이 잠입하기 위해 일부러 또다시 빚을 졌다. 그 순간 그는 진곡철과 마주쳤다. 한쪽 뺨에 길게 난 흉터, 불타는 듯한 눈빛. 옆에는 의사 황민준이 서 있었다. 진곡철이 낮게 물었다. 어디서 왔지? 내 빚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 박진호는 완벽하게 연기했다. 폐가 망신한 사내, 병든 어머니. 끝없는 절망을.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진곡철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 여기 서명해. 도장 하나면 빚은 사라진다. 빠르고 고통도 없다. 그의 눈앞에 놓인 종이에는 굵게 적혀 있었다. 장기 기증 동의서. 그 순간 박진호의 위치 신호가 송출되었다. 지휘실에서 이민준이 속삭였다. 지금이다. 특수부대가 움직였다. 모든 팀이 포위망을 좁혀갔다. 박진호는 언제 정체가 들킬지 몰랐다. 그러나 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운명의 무대에 올랐다. 이 작전은 단순한 급습이 아니었다. 그건 정의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박진호, 그는 지친 몸과 강철 같은 의지로 이 거대한 도박판의 가장 위험한 배팅이 되었다. 2024년 6월 25일 새벽 3시 45분. 인천항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멀리서 희미한 네온사인 불빛만이 하얗게 이는 파도를 비추고 있었다. 그 어둠 속 방탄복을 입은 수십 명의 대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들었다. 인천 특수기동대가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작전명은 새벽 번개. 목표는 서구 카지노. 그곳은 진곡철, 일명 악어의 본거지였다. 임무는 인질 구출, 증거 확보, 그리고 범죄 조직의 일망타진이었다. 지휘 차량한 이민준 경찰청장은 전자지도 앞에 서서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박진호 요원이 내부에 있다. 그는 밤새 연락을 유지했다. 비신호가 오면 즉시 진입한다. 그 전도, 그 후도 안 된다. 모든 시선이 대형 모니터로 향했다. 거기엔 박진호의 위치 신호가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카지노 내부, 박진호는 밀실 안에서 진곡철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진곡철의 뺨에서 목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가 눈에 띄었다. 그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엔 은색 권총이 놓여 있었다.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진국철이 비웃듯 말했다. 빚진 놈은 많이 보았지만 너는 좀 다르군.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 너 도대체 누구야? 순간 박진호의 등골을 서늘한 기운이 타고 지나갔다. 의심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피곤한 척 고개를 숙였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걸 잃은 놈이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목걸이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비신호가 전송됐다. 새벽 3시 57분. 인천항 지휘 차량. 이민준 청장이 이어폰을 꽉 쥐며 외쳤다. 코드핏 확인. 전 부대 작전 개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10대의 장갑차가 세 방향으로 나뉘어 어둠 속을 질주했다. 헬기 서치라이트가 카지노 건물을 비추며 하늘을 갈랐다. 확성 뒤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 인천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고 즉시 항복하라. 건물 전체를 포위했다. 그 순간 카지노의 철문이 쾅 닫혔다. 첫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녔다. 지하에서 진국철의 부하들이 기관총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총탄, 파편, 유리 조각이 사방에 튀었다. 매캐한 하얀 냄새가 공기를 뒤덮었다. 박진호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외쳤다. 3층의 중무장 인원 다수. 진국철이 지하 통로로 빠지고 있다. 알았다. 2조 후문 봉쇄. 3조 3층 지원. 전진. 총성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탄피가 바닥을 굴렀고 대원들의 외침이 섞였다. 섬광 사이로 그림자들이 연기 속을 가르며 움직였다. 한 대원이 부상하자 동료들이 곧바로 응급처치를 했다. 한편 진국철은 지하 통로를 통해 부두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전화를 꺼내 절규했다. 배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러나 반대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들려오는 건 파도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가 돌아보자 그곳엔 이미 박진호가 총을 겨눈 채 서 있었다. 끝났어. 진국철. 너 경찰이었구나. 진국철은 비웃으며 천천히 손을 들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못 이겨. 나는 그저 이 사회가 갈망하는 것을 팔았을 뿐이야. 돈, 권력,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들의 장기. 박진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 진국철이 웃으며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고 탕 총성이 울렸다. 그의 어깨를 스친 총알이 은색 권총을 떨어뜨렸다. 뒤이어 특수 기동대가 돌입. 진국철을 제압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은 이미 썩었어. 이민준이 냉정하게 답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만큼은 아니야. 수갑 채워. 찰칵 차가운 금속음이 울렸다. 몇 달간 이어진 악몽이 끝났다. 새벽 4시 28분. 인천 안의 수평선 위로 새벽 햇살이 번졌다. 붉은 빛이 피와 섞인 바닥 위로 스며들었다. 구조대가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했다. 그들은 대부분 실종된 도박 중독자들이었다. 담요에 쌓인 채 몸을 떨며 살아 돌아왔다. 이민준 청장은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들을 구했어. 박진호가 다가왔다. 방탄복엔 먼지와 피가 묻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진국철은요, 중앙구치소로 이송 중이다. 이제 그가 도망칠 곳은 없어. 이민준은 미소 지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박요원.
넌 단순한 요원이 아니야. 인천에 다시 빛을 가져온 사람이야.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카지노 내부엔 부서진 카드와 쓰러진 잔들만 남았다. 작전명 세력 번개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여운은 현장에 있던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다. 인천 바다는 새벽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이민준의 말이 들려오는 듯했다. 죄악이 아무리 깊은 바다 밑에 숨어 있어도 해가 뜨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2달 전 새벽 작전이 끝난 뒤 인천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항구 주변 도로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화물선들은 분주히 드나들며 마치 그 어떤 악몽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본부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국철은 단지 거대한 판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천경찰청 본부 이민준 청장은 수많은 사진과 붉은 화살표가 뒤섞인 수사판 앞에 앉아 있었다. 한가운데엔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 진국철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모든 데이터, 계좌, 해외 거래 기록이 이미 해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단서가 떠올랐다. 수십억 원대의 송금 내역. 그 돈은 서울의 한 의료재단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유삼호 교수. 한국의료계에서 하얀 천사의 의사라 불리던 유한 사립병원 원장이었다. 이민준은 그의 프로필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권력, 명예,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째서 장기 밀매와 연루된단 말인가?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민준이 증인석에 앉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그가 우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진국철은 단지 조종자였어요. 저는 수면제, 수술 도구, 심지어 환자 명단까지 전부 그의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생명을 주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다. 그러나 유삼호는 침착했다.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사람을 살렸을 뿐이다. 누군가 내 이름을 이용했다면 나 또한 피해자다. 하지만 검찰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공개하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이번 물건은 완벽해야 한다. 지난번 신장은 불량이었다. 고객이 불만을 표했다. 순간 유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 끈 싸움. 특수수사팀은 금융범죄수사국과 협력하여 유삼호가 재단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병원과 인도적 의료 프로젝트 명목으로 싱가포르와 마카오를 거쳐 장기 밀매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 약 1,000억 원. 그 대가는 수백 명의 생명이었다. 밤늦게 보고를 받은 이민준 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읊조렸다.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군. 다음날 새벽 특수부대는 병원을 포위했다. 그 시각 유삼호는 수술실 안에서 메스를 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고개를 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늦었군요. 여기엔 순수한 영혼 따위는 없습니다. 그는 메스를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수술대 위엔 막 깨어난 환자가 있었다. 살아난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릿했다. 역사적인 재판, 인천 서울 장기 밀매 사건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범죄로 기록되었다. 유삼호의 마지막 진술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나를 악마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단지 사회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다.
돈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가치 없는 자를 묻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진화의 법칙이다. 그 말에 법정은 침묵했다. 단 한 사람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민준 첨장. 당신은 누구도 살리지 않았다. 단지 의수를 팔아 양심을 죽였을 뿐이다. 오늘 정의가 당신이 훔친 생명을 되찾을 것이다. 2024년 9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상무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진복철과 황민주는 각각 무기징역. 선고 순간 유상무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단지 교환일 뿐이다. 3주 후 인천에 다시 비가 내렸다. 이민주는 새벽 작전이 벌어졌던 바다 위 다리에서 오래된 경찰 배지를 물속에 던졌다. 박진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첨장님,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무거운 표정이십니까? 이민주는 천천히 답했다. 정의는 진실이 왜곡된 세상에선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승리했어도 남는 상처가 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것을 바라봤다. 인천의 파도는 조용히 배지를 삼켜갔고 그 빛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침내 진정한 정의를 되찾았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다.